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쉬었습니까? 저도 한 주 동안 잘 보냈고요. 이제 2월의 끝자락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주 벌써 3월입니다. 와, 벌써 올해도 두 달이 너무 휙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서 네, 되돌아볼 새도 없이 또 이렇게 저희는 앞만 보고 가고 있는데 봐야죠. 네, 3월로 또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봐야 될지, 또 월초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모로 가보시죠. 일단 전체적인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중요한 것들만 빡빡 보고 갈게요. 일단 3월 4일에 중국 양회가 개최가 됩니다. 양회라고 하는 건 정협과 전인대 이 두 개의 이벤트를 부르는 건데요. 뭐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한 해, 그러니까 중국의 전체적인 방향성, 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그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이죠. 근데 이거는 뭐 여기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미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경기 부양과 관련한 뭐 증시든 부동산이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걸 힘있게 집행해 나간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슈퍼 화요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024년이니까 바로 대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4년마다 돌아오는 미국의 대선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조 바이든 현재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후보로 지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슈퍼 화요일은 16개 주에서 경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주에서 경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슈퍼 화요일이다라고 하는 게 붙었고요. 다음 주에 파월 의장이 하원 그리고 상원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캐나다와 유로존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표 중에서는 바로 고용이죠. 바로 미국의 고용.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물가 관련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다우는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 부분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실제 2월 초에 고용보고서가 꽤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그리고 물가도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2월 초에는 2월을 좀 볼게 보면 이렇게 좀 장 초반에는 이 물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방 압력이 꽤 크게 나타났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꽤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턴어라운드하게 만들었던 게 기업들의 실적이었고 한 번 더 가게 만들었던 게 AI 이런 이슈, 그중에서 엔비디아 이런 실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또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도 적혀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이 난리냐, 왜 이렇게 난리냐라고 하면 저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월 중순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죠. 여기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하나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 하나는 반감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굴량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채굴에 대한 이 반감기는 채굴했을 때 줄 수 있는 베네핏이 매 4년마다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올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수급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역사적 고점이에요. 2021년 11월경에 거의 한 69,000달러 정도가 역사적 고점인데 지금 거의 그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 여기가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의 한 50%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이제 출시가 됐어요. 1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됐는데 한번 보시면 출시 첫날 47억 달러가 거래가 됐고요. 그 위에 이렇게 좀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시금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간밤에는 이 간밤이라고 하는 거는 2월 28일입니다. 무려 70억 달러를 상회하는 거래 대금이 발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채굴량이 어찌됐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채굴량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채굴 보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데 매 4년이니까 2024년 올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대략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게 4월 내지 또는 5월 정도에 이 반감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이 채굴에 대한 이제 보상 그만큼 더 그 값어치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꽤 좋다라고 하는 거고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을 거고요. 또는 이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회사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이제 본연으로 돌아와서 물가에 대한 경로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뭐 지금처럼 작년에 이렇게 높게 찍었던 물가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하락하는 과정이 이제는 그 속도가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이렇게 될까? 아니면 이런 모습을 그릴까? 아니면 이렇게 될까? 모습인 건데 일단은 계속해서 이전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그렇게 현재는 높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번 내지는 2번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간밤에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기는 따로 가져오지 않았지만 벨기에 같은 경우가 지난달에 1월달 같은 경우가 물가가 대략 전년 대비로 1.8%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2월달 되니까 요 수치가 3%대로 튄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결정, 그러니까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요인들을 하나 볼 건데 일단 저는 첫 번째 유가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에너지 물가의 동향과 그리고 국제유가 중에 WTI 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상당히 유의미한 모습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유가가 전년 대비로 보면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죠? 계속해서 물가 측면에서 에너지 가격은 그렇게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유가가 얼마냐면 대략 배럴당 78에서 80달러 정도 사이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2월 달까지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수준이 만약에 3월 달, 4월 달, 5월 달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거비 관련한 부분인데 제가 주거비는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소비자 물가지수 내에 등가 임대료라고 하는 이 OER이라고 하는 항목과 여기 옆 밑에 있는 주택 가격 또는 렌트비 이런 것들과의 상관관계는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후에나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12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요 사이만큼은 더 떨어질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을 대략 한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후면은 대략 언제입니까? 올해 7월 달 내지 그쵸? 7월 달 내지 9월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분기입니다. 3분기까지는 디스인플레 기조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움직임들을 한번 보시면 주택가격이 하방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 또는 임대료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거비가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급격하게 아주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꽤 높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버퍼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물가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연준의 목표는 이 2%인 건데 그 수준까지 회귀하도록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방금 이제 유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현재 수준이 여기예요. 현재 수준이 여기다. 지금 연초잖아요. 그러면 작년 연초에는 분명히 작년 연초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작년 연초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3월, 4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이런 시점들이거든요. 이런 시점들인데 이런 시점보다는 확실히 유가가 지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년 대비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향후에 플러스가 높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써놨잖아요. 상방 위험이 점차 커질 가능성. 상방 위험이 점차 커질 가능성은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줄어들면 상방 위험은 엄청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요인들을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일단 보는 것 중에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중국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중국 양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중국의 문제는 뭡니까? 경기가 부양이 안 돼서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고 그 경기를 선반영하는 증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불안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걸 부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게 결국엔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한 대책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하방보다는 상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뭐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내려오긴 했고 원자재나 유가 가격이 좀 내려오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커지면서 물가의 하방을 높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급단에서는 뭐냐면 두 가지 이슈가 있죠. 하나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지금 약 200만 배럴 정도의 매일 200만 배럴 정도의 감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3월이 아니라 6월까지 연장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잠재적인 리스크 중에 하나는 바로 지정학적 불안이죠. 현재 중동 내에서 이게 뭐 완전하게 지금 봉합이 된 건 아니잖아요. 뭐 된다, 휴전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유가를 들쑥날쑥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 상품 물가는 그렇게 크게 우려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에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서 상품 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거기에다가 공급망 병목 현상까지 겹치면서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슈퍼코어 인플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슈퍼코어 인플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상품이나 에너지 그리고 여기에 주거비를 제외한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핵심 서비스 물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서비스 물가가 중요한데 이 서비스 물가를 결정짓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금입니다. 임금. 그래서 지난달에 미국의 시간당 임금이 전년 대비로 4.3% 상승했었는데 이게 두 달 전에 근데 이게 이번 달에 데이터가 나온 거 보니까 4.5%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2022년 보면은 거의 6%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많이 완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완화가 된 건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팬데믹 이전에 그리고 연준이 희망하는 임금 상승의 레인지는 3%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는 연준 입장에서 보면 꽤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말인즉슨 여전히 좀 노동시장은 좀 타이트하구나. 이제 그게 다음 주에 발표되는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임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전체 일괄적으로 하지만 미국은 각 주별로 또 그 최저임금이 다 다릅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부와 동부 쪽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가장 법으로 정해놓은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거의 뭐 시간당 16, 17달러 정도가 되니까요. 그리고 미국은 법정 최저임금이 7.25달러입니다. 뭐 우리나라 따지면 한 시간당 10,0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뭐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20개가 넘는 주에서 최저임금을 다 인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연말 연초에 휴가를 갖고 미국을 다녀왔는데 네, 정말 살인적인 물가였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제가 그 아침에 방송할 때도 팁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팁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저희가 뭐 15%도 없어요. 이제는 20, 뭐 25, 뭐 28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딱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여기니까 여기에 25가 와 있고요. 여기에 20, 28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여기를 딱 누르고 지나간다. 그래서 계산했다. 그러면 이제 계산서 보고 알게 되는 거죠. 내가 25% 줬구나. 나는 20%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꼼수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원래 시장은 연초에는 연준이 올해 한 6, 7번 정도 정책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런 장밋빛 전망에서 작년 연말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은 어떻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한 150bp 정도의 금리를 인하할 걸로 기대했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은 대략 75에서 약 100bp 정도의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시장과 연준 간의 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바라보는 그 시각차가 많이 좁혀져 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이렇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증시의 조정의 빌미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맞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하드한 데이터를 보고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슈퍼화요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지지율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일단은 지지율로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을 기준에서 보면 정당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고요. 후보 지지율로 보면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자,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뭐 엄청나게 나느냐?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선거라고 하는 건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각 후보가 갖고 있는 이제 정책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지금 뭐 만약에 바이든과 민주당이 정권을 계속 잡고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제 상대 정당, 공화당이라든지 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현재 2월 초 아까 복귀해 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좀 더 불안해지고 그 경로라는 게 디스인플레이 추세가 좀 속도가 자체가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는 튀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아까 벨기에 사례처럼.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있는 게 뭐예요? AI하고 비트코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이제 시장이 우려는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오면서 시장도 조금씩 생각을 좀 바꿔가고 있다. 근데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텐데, 이 부담이라고 하는 건 가격 조정의 부담이 될 텐데, 이것 역시 뭘로? AI와 비트코인이 상당히 하방을 견고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고요. 통화 정책상으로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고용보고서, 그리고 타겟이나 달러트리와 같은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소매업체들 실적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휴가 있습니다.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